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20회 공인노무사 기출문제 제1문 답안을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할행정청 갑의 업 면허의 유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업 면허 연장을 허가하여 새로이 업 면허를 함에 있어서 관련 법령에 따라 면허 면적을 종전의 업 면허보다 축소하게 되었다. 갑이 자신의 재산권 침해, 실제로 이것이 위법한 재산권 침해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묻고 있지 않고요. 면허 면적 축소와 관련된 법령의 취소에 청구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하거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하거나라고 되어 있으니까 또는에 대한 문제예요. 이게 만약에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얘기가 나오게 되면 또 답안이 바뀔 수 있습니다. 하거나라고 되어 있는데 관련 법령에 대해서 취소를 제기할 수 있겠는가가 바로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 시간에 제가 뭐라고 설명을 드렸냐면 행정소송의 한계 중에서 법령상 사법 본질에 따른 한계의 부분, 그리고 그 중에서도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규범 통제 문제라고 했습니다. 지금 두 가지 질문 모두 다 행정소송의 한계와 관련된 문제라고 말씀드렸고, 첫 번째 것은 규범 통제와 관련된 문제고, 그다음에 두 번째 것은 규범 통제에 대한 문제가 일부 결부되면서 더불어서 권력분리 원칙에 따른 한계에 대한 문제로서 무명한 고소에 대한 질문을 두 번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업 면허 면적을 종전으로 환원해달라, 지금 축소된 면적을 다시 넓혀달라라고 주는 처분을 청구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면 이것이 적법할 것인가를 묻고 있는데, 이 처분이 말이죠. 위에서 우리가 관련 법령을 처분적 법규로 인정을 해버리게 되면 형식은 법규명령이지만 하지만 그 실질은 처분이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처분을 청구한다라고 했을 때 위에서 관련 법령을 처분적 법규로 인정을 하는 순간 그 관련 법령의 변경을 구하는, 개정을 구하는 무명한 고소이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관련 법령의 근거에서 업면허 처분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면허 면적이 축소된 업 면허 처분을 면허 면적이 확대된 업 면허 처분으로 바꿔달라, 환원시켜달라라는 측면에서 이 무명한 고소의 대상이 업 면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 면허가 그 대상이 되는 무명한 고소일 수도 있고 관련 법령이 그 대상이 되는 무명한 고소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그러면 왜 질문을 이렇게 했을까요? 이것은 바로 첫 번째 질문에서 관련 법령을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즉 처분적 법규가 아니다. 항고성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보시는 분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학설 대립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질문에서 취소 제기할 수 없다라고 해버리게 되면 두 번째 질문은 아예 성립될 수가 없어져 버립니다. 뭐로 바꿨을 때 지금의 처분을 청구하는 부분에서 처분을 관련 법령의 개정을 청구하는 으로 바꿔버리게 되면 위쪽에서 처분성을 부정시키는 순간 밑에도 당연히 항고성의 대상이 될 수 없으니까 무명 항고성의 대상도 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위에서는 견해 대립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나올 수도 있고 저런 결론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어떤 결론을 맺었든지 간에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도 논의를 할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는 처분을 청구한다 해서 이 처분이라는 변수를 둔 거죠. 그래서 이 변수를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관련 법령에 근거한 업 면허 처분이라는 새로운 구체적 처분까지도 위에서 잡아준 겁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럼 답안을 가지고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두 가지였었습니다. 첫 번째는 관련 법령에 대한 취소를 제기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문제인데요. 쟁점의 정리에서 제가 두 단락으로 이렇게 나눠놓고 있습니다. 종전의 면허 면적보다 축소된 이 관련 법령에 대해서 취소를 제기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서 먼저 사후적 소송 동그라미 치시고요. 사후적 소송. 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위에 있는 관련 법령을 처분적 법규로 인정을 해서 항고성의 대상으로 인정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 법령은 이제부터 처분입니다. 이렇게 처분이 돼버리게 되면 동일하게 그 처분에 대해서 사전적 소송을 제기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위에는 사후적 소송, 밑에는 사전적 소송에 대한 문제로서 우리가 이렇게 대응을 시키면서 논의가 들어가게 될 것이고요. 첫 번째, 관련 법령에 대한 취소를 제기한다라고 했을 때는 우선은요. 이것이 처분적 법규인지, 즉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부터 먼저 들어가 주시고 그게 바로 동그라미 1번에 있는 처분적 법규인지입니다. 처분적 법규인지 밑줄 그으시고 동그라미 1번에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설문에서는 취소를 제기했다라고 했으니까 무효확인 소송 말고 처분적 법규에 대해서 취소도 제기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문제를 두 번째, 만약 그렇다면 취소의 형식이 인정될 수 있겠는가
이 2단계 논의가 다 나와야지만 결론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 제가 뭐라고 설명을 드렸냐면 이것은 바로 두밀분교 폐지 조례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 종래 판례와 그다음 한미약품에서 한미약품 사건에서 보건복지부 고시에 대한 취소송 사건 이 두 가지 비교 무엇이 바뀌었는가 요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게 되면은 왜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2번의 흐름을 잡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개의 차이가 뭐라고 했죠? 두 개의 차이는 첫 번째 종래 두밀분교 폐지 조례에 대한 사건에 있어서는요, 오직 협의의 처분적 법규에 대해서만 항고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인정을 했었고, 그 다음 한미약품 판례에서는요, 집행적 법규까지도 처분적 법규 범위 내에 포함을 시켜서 항고송의 대상으로 인정을 했다. 즉, 처분적 법규의 범위를 확대시켰다라는 첫 번째 차이점이 있었고, 두 번째 차이점은 두밀분교 폐지 조례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은요, 그 대상 적격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처분적 법규가 위법하면 무조건 무효다. 공정력이라는 건 없다라고 해서 그 항고소송은 오직 무효 확인 소송만 인정될 수 있다라고 봤던 데 반해서 한미약품 판례는 취소송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분적 법규의 공정력을 인정을 하고 그다음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위법한 법규 명령도 존재할 수 있다라고 본 두 가지 차이점이죠. 그다음 밑에 보시게 되면 이와 같은 환원하는 처분을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라고 했는데 이 같은 처분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는 작위 의무 확인 소송은 배제를 시키고 수익적 처분에 대한 무명한 고소송으로서 의무 이행 소송과 적극적 형성소송 두 가지에 대한 검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로마자 2번에 어업면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어업면허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은요. 실은 첫 번째 질문 쪽에서는 관련 법령에 대한 취소만 제기한다고 했기 때문에 어업면허의 법적 성질이 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네 말이죠. 질문 두 번째에 있어서는요. 처분의 환원을 청구하게 되어 있는데 그 처분이 관련 법령으로서의 처분일 수도 있는 거고 어업면허로서의 처분일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 법령이 처분이지 여부는 질문 1번에서 우리가 해결을 볼 것이지만 어업면허가 처분이라는 논의는 질문 1번과 관련돼서 우리가 논의하지 않을 것이므로 질문 2번을 겨냥해서 어업면허의 처분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업면허의 처분성에 대한 검토, 법적 성질 논의를 들어갑니다. 어업면허라는 것은요, 이것은 수산업법의 근거에서 행해지는 허가 처분을 말하는 것인데, 먼저 어업권을 설정하는 것이 바로 어업면허라는 점에 있어서 어업권이 무엇인지부터 보도록 합니다. 어업권이라는 것은 어업면허를 받아서 수산 동식물을 포획 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사업, 이것이 바로 어업이다. 여기 이제 어업 있잖아요. 이 어업은 밑에 있는 법령 중에서 수산업법 제2조 2호가 바로 어업에 대한 정의입니다. 2조 2호가 바로 어업에 대한 정의예요. 그리고 어업권에 대한 정의가 바로 제9호입니다. 그래서 2호하고 9호하고 합치게 되면 이런 결론이 나온다는 거죠. 수산 동식물 포획 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사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 이렇게 하게 되면 어업권이라는 정의가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같은 어업권을 설정해주는 행위가 바로 어업면허라고 하게 되면 권리를 설정해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설권 행위로서 강학상 특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와 같은 어업면허는 수산업법 제8조 1항을 근거로 행해지게 됩니다. 이거는 왜 필요한 부분이냐면 뒤쪽에서 우리가 재량 기속에 대한 검토를 할 때 근거법 문헌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8조까지 제가 언급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행정처분성 보시게 되면 특허라고 하게 되면 이것은요. 대리나 인가와 함께 형성적 행정행위에 해당하게 되죠. 형성적 행정행위는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처분 개념에 대한 실체법적, 쟁송법적 개념설 어느 견해를 따라도 당연히 처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제가 행정쟁송법 제2조의 처분이다라고 말을 하게 되는데 지금 제가 행정소송법 2조 1항 1호까지 이렇게 언급을 한 이유는 현재 문제는 오직 행정소송에 대해서만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행정소송법으로 이렇게 수렴을 시켜놨습니다. 다음 재량행위인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해보시게 되면은 요건재량설, 효과재량설, 판단여지설 이 같은 것들은 이제 구학설들이고 최근 통설 판례에 따르게 되면 근거법 문헌부터 보도록 하죠. 가능 규정이 있으면 재량행위이고 이리적 규정이 있으면 기속행위라고 보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가능 규정이 있냐, 이리적 규정이 있느냐에 따라서 재량 기속이 달라지는 것은 전제가 항상 있죠. 무슨 전제가 있어요? 그 주어가 행정청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요, 어업행위를 하려고 하고 있는 자는요, 관할행정청으로부터 면허를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어가 누구죠? 사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거법은 불분명한 상태고요. 이것만 가지고는 재량 기속을 판단할 수 없는 상태고 그렇다면 두 가지죠. 당해 행위의 성질하고 헌법상 기본권 관련성 정도하고 두 가지를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되는데 특허이면 원칙적으로 재량이고 허가이면 원칙적으로 기속이죠. 그렇죠?
예, 특허 쪽에서 재량이 아닌 경우는 없단 말이에요. 허가 쪽에서는 예외적으로 재량인 경우가 있지만 지금은 우리가 특허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재량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어업 면허를 받는다라고 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그것이 호수라거나 하천이라거나 아니면 바다라거나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은 항상 곡물이란 말이에요. 예, 곡물이기 때문에 곡물은 공익 목적으로 제공된 물건이니까 공익 관련성 정도가 크다는 점에 있어서 기본권 관련성 정도보다 공익 관련성 정도가 크니까 재량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강론에서 곡물법을 배우지 않아서 이거 곡물로 연결시키는 게 좀 어색하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동그라미 2번 포기하셔도 상관없습니다. 1번만 가지고도 충분히 재량행위로 포섭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자 3번 넘어가 보시게 되면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옆에다가 질문 1이라고 써놓으시고요. 그다음 로마자 4번이 질문 2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로마자 5번이 결론이겠죠. 네, 로마자 3번에서 질문 첫 번째 겁니다. 지금 여기서 면허 면적을 축소시키게 되는 근거가 되었던 그 관련 법령에 대해서 직접 통제 방법으로서 취소를 제기할 수 있겠는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항고소행의 대상이 될 수 있겠는가를 판단하고, 두 번째는 취소도 될 수 있겠는가를 판단하고 2단계로 들어가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1단계부터 먼저 보도록 합니다. 예, 문제점에서는 위에서 쟁점의 정리 논의했던 것처럼 두 번째 줄에 처분적 법규 밑줄 그시고 처분적 법규 여부에 대한 판단해 보시고,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취소용 제기 가능성이죠. 예, 종래 판례는 처분적 법규에 대해서도 오직 무효 확인 소송만 제기할 수 있도록 봤었는데 과연 취소용 제기가 되겠는가? 왜? 질문이 취소용 제기할 수 있겠느냐니까요. 그렇죠? 그럼 첫 번째는요, 처분적 법규인지 여부와 관련해서 우선 항고소송 전체로 밀고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항고소송 제기 가능성 3페이지 넘어가시고, 지금 여기서 관련 법령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법령에는 무엇과 무엇이 포함된다? 법률과 법규 명령이 포함된다. 그렇죠? 그러면 법률과 법규 명령 중에 한쪽으로 몰아줘야겠죠. 지금 취소를 제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법률은요, 일반 법원이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취소를 제기한다라는 전제가 깔린다면 지금 이 문제는 법률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먼저 제거를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법규 명령에 대한 문제로 처리하겠다 하시면 되겠죠. 예, 법규명령 보시게 되면 양가로 1번. 법령에는 법률과 광해 법규명령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광해 법규명령은요, 행정, 입법의 산물로서 법규성 인정되는 모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시행령, 시행규칙 말고도 행정규칙으로 분류를 해놓고 나서 예외적으로 법규성을 인정시키는 것들이나, 아니면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관이 행정입법하는 자치법규도 광해 법규명령으로 처리해서 처분적 법규, 전형적 법규, 집행적 법규 논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광해 법규명령이라는 표현을 쓴 것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법률이라는 것은 일반 법원의 심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법규명령으로 좁히겠다라고 처리를 했고, 그 다음 이제 이게 종류가 전형적 법규냐 처분적 법규냐 집행적 법규냐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해서 효과 측면하고요. 그 다음에 형식 측면, 효과 측면하고 형식 측면하고 두 가지를 살피는데요. 지난 시간에 제가 뭐라고 했냐면, 형식 측면은 무엇을 말한다고 했어요? 일반적 추상적 규율을 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라고 했죠. 일반적 추상적 규율을 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즉 형식 측면에서 세 가지의 법규 중에 무엇을 도출해낼 수 있다고 했습니까? 예, 처분적 법규죠. 그렇죠? 왜? 전형적 법규나 집행적 법규는 둘 다 일반적 추상적 규율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형식 측면에서 두 가지는 우리가 구별해낼 수가 없고요. 예, 처분적 법규는 일반적 추상적 규율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적 구체적 규율일 수 있고 개별적 추상적 규율일 수도 있고 개별적 구체적 규율이어도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뭐든 상관없겠죠. 형식 측면에서 처분적 법규를 도출해내고, 그럼 처분적 법규는 하나 잡아냈으니까 남는 것은 전형적 법규하고 집행적 법규 남죠. 이게 둘 다 일반적 추상적 규율인데 이제 그 두 개는 어떻게 구별할 것이냐. 별도의 법집행 행위로서 구체적 처분을 매개로 해야지만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냐 안 미치냐, 이걸 가지고 판단을 해보게 될 텐데, 이걸 가지고 이제 전형적 법규하고 집행적 법규 구별한다. 그래서 이제 밑에 보시게 되면 일반성, 추상성, 전형적 법규 동그라미, 그 다음 처분적 법규 일반성, 추상성 특징 띄지 않는다 X, 그 다음 집행적 법규 형식 측면이죠. 일반성, 추상성 동그라미, 여기서 처분적 법규 도출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별도의 법집행행위로서 구체적 처분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 예, 별도의 법집행행위 매개 동그라미 전형적 법규, 처분적 법규 별도의 법집행행위 매개 X, 그 다음 처분적 집행적 법규, 예, 별도의 법집행행위 매개 X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세 가지 구별하실 수 있겠죠. 이 중에서 이제 뭐에 해당하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보건복지부 고시에 대해서, 예, 그 약제 상한의 금액 고시 판례, 그 보건복지부 고시 판례, 한미학번 판례, 그 집행적 법규 판례였었습니다. 2010년도에 나왔던 행정고시 문제, 거기는 보건복지부 고시가 그대로 들어왔어요. 이것도 집행적 법규 문제였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뭐부터 판단하시면 돼요? 형식부터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성, 추상성 특징 가지고 있는지 볼까요? 일반성. 일반성은 사람을 특정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판단을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특정인이나 또는 특정 가능한 집단을 대상으로 규율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지금 이 관련 법령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한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모든 어업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일반성의 특징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사건의 측면에서 구체성의 특징을 가져버리면 이거는 협의의 처분적 법규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어업 면허를 받는다라고 했을 때 그 대상 어장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특정 어장, A라는 어장, B라는 어장, C라는 어장을 정해놓고 있냐? 전혀 정해놓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 역시도 불특정 다수의 사건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추상성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봐버리시게 되면은 우선 처분적 법규는 아니에요. 그럼 이제 후보자는 두 개가 남아있죠? 뭐뭐 남았어요? 전형적 법규하고 집행적 법규하고 남았습니다. 그런데 집행적 법규 예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거기 반가로 3번의 집행적 법규 예 보시게 되면 일정한 장소에 미성년자 출입금지, 이거는 정하중 선생님 논문에 나오는 문화관광부령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18세 미만의 청소에는 당구장 업소를 출입할 수 없다. 그러면 별도의 법 집행위가 없다고 하더라도 뭐예요? 18세 미만의 청소년 당구장 업소 출입하면 안 되는 부작위 의무, 금지 의무가 부과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 밑에 또 하나의 예를 하나 드러나는데 각주 1번 보도록 합니다. 각주 1번 보시게 되면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지금 법률에는 집행적 법률이 수없이 많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운전면허 금지, 이것도 집행적 법률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법률 문제는 출제가 안 된단 말입니다. 법규명령 문제가 출제가 되니까 굳이 제가 시행규칙을 하나 끌고 들어온 거예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42조 보시게 되면 업소 내에서 도박, 기타 사행행위, 풍기, 문란행위 방지해야 되며 자귀 의무 부과 있죠. 배달, 판매 등의 영업행위 중에 종업원이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해서는 아니 된다. 부작위 의무 여기 규율하고 있죠. 이게 뭐예요? 집행적 법규란 말이죠. 지금 여기서 관련 법령 어떻습니까? 관련 법령 별도의 법 집행위가 있어야지만 비로소 권리에 영향을 미칩니까? 그거 아니라고 했죠. 설문에서. 그렇죠? 관련 법령에 따라서 바로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면허 면적이 축소됐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형적 법규 쪽이 아니라 집행적 법규 쪽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파악해낼 수 있어요. 그러면 위에서 먼저 형식적 측면에 있어서 처분적 법규가 아니라는 거 봤고, 그 다음 효과의 측면에 있어서 전형적 법규가 아니라는 거 봤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자동적 집행력이 인정되는 집행적 법규다. 이제부터 문제가 등장하는 거죠. 그렇죠? 이제부터 뭐예요? 이 처분적 법규, 한고성의 대상이 되는 처분적 법규를 광의로 봐버리게 되면은 집행적 법규도 그 안에 포함될 수 있어서 한고성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처분적 법규의 범위를 종래 방식과 똑같이 협의로 봐버리게 되면은 집행적 법규는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처분적 법규가 아니기 때문에 한고성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얘기가 바로 여기 양가로 4번이에요. 처분적 법규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 이 문제를 지금부터 살펴보게 됩니다. 한고성의 대상이 되는 처분적 법규. 이게 이제 뭔지까지는 모르는 겁니다. 안에 어떤 구성 요소가 있는지 몰라요. 어쨌든 처분적 법규는 형식은 법규이지만 실질이 처분이기 때문에 한고성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놈이 맞단 말이죠. 그러면 이걸 우리가 변수의 x라고 넣어버리게 되면 이거를 어느 정도 범위로 인정을 할 것인가? 이 판단을 해보게 되는데 견해 대립이 있더라 이겁니다. 학설을 보시게 되면 협의설, 중간설, 광의설 이렇게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중간설과 광의설에 큰 차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협의설, 광의설로만 이렇게 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에 표현을 할 때는 협의설, 광의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중간설 답안이니까 한번 제가 포함시켜서 보여드립니다. 이 논의를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무조건 과거의 방식으로 안 돼, 지금의 방식으로 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런 결론이 여기서 노드가 생겨갖고 이러면 되고 이러면 안 되고 할 때는 항상 여러분들이 학설 대립이 무조건 있을 것이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식의 학설이 대립될 수 있는가? 만약에 모르시면은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여기서 어떤 구별 지점을 찾아내야 되는지 여러분들 느낌이 오시죠? 집행적 법규를 포함할까? 포함하지 말을까? 이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건 알고 계시죠? 학설 만드세요. 아시겠죠? 만드셔가지고 이거 좁고 이거 넓으네 이렇게 하셔가지고 한쪽엔 협의설, 한쪽엔 광의설. 싫으면 긍정설, 부정설 이렇게라도 만드시란 말입니다. 긍정설, 부정설 만들고 싶으시면요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만든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어떤 교수님 교과서에는 다 그런 표현이 한 번은 나오게 돼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만약 긍정설, 부정설 가시려면 문제점에서 뭐라고 하시면 돼요? 처분적 법규 안에 집행적 법규를 포함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죠? 집행적 법규를 포함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한 다음에 긍정설 해버리면 그 긍정설은 광의설 되는 것이고 부정설 해버리게 되면 그건 협의설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거겠죠. 예, 지금 저는 처분적 법규의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문제점을 작성했기 때문에 광의설, 협의설에 대한 문제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박균성 선생님 교과서에 보시게 되면 학설을 이렇게 세 개로 나누고 있어요. 홍정 선생님 교과서에는 이런 논의 자체가 없습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문제를 못 푼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한 분의 교과서만 봐갖고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럼 한 분의 교과서만 보면은 그래도 가장 안전한 교과서가 뭐냐? 그건 저도 모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판례 입장을 최대한 따라가는 교과서가 여러분들이 안전한 교과서예요. 아시겠죠? 예, 그런데 홍정 선생님 같은 경우는 판례 입장을 완전히 정면으로 반대로 역행을 하셨기 때문에 이 문제만큼은 홍정 선생님 행정쟁소법 특강으로 풀 수 없는 문제인 게 분명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못 풀었다고 하셨잖아요. 예, 제가 왜 예민하게 말씀을 드리는지 기출 해설 특강 한번 들어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예, 판례 쪽에서만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판례에서만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판례 입장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는요. 판례를 정면으로 비판할 수 있을 만큼의 여러분들의 강력한 논거가 있어야 되고요. 또한 판례 입장을 비판하고 다른 입장으로 가시게 되면은 반드시 답안에 판례에 따른 결론도 내주셔야 된다 이겁니다. 거기 무조건 배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웬만하면 판례 입장 따라가자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학설을 소개한다라고 할지라도 판례 입장과 유사한 놈을 선택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협의설 같은 경우에는요. 종래 방식 그대로 해서 협의의 처분적 법규, 즉 뭐예요? 일반적 추상적 규율이 아닌 것만 처분적 법규이고 항고성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설이라고 하는데 이 중간설이 제가 평소에 말하는 그 광의설입니다. 협의의 처분적 법규, 우리가 원래 말했던 그 일반적 추상적 규율이 아닌 것뿐만 아니라 예, 종래 집행적 법규를 분류했던 그 친구도 이제부터는 처분적 법규다. 항고성의 대상이 된다. 라고 보는 게 바로 중간설이에요. 광의설의 입장, 이 광의설이 이제 박균 선생님 견해입니다. 협의설이 홍정 선생님 견해고요. 지금 광의설 보시면 뭐라고 하고 있냐면 별도의 법집행행위 없이 권리의무의 침해를 발생시키게 되면 그러면 당연히 항고성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건 그 범주가 어디까지인지 획정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중간설과 그 다음 광의설의 차이가 없어요. 왜? 우리가 항상 궁금한 거는 집행적 법규가 항고성의 대상이 될 수 있냐 없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설, 광의설 모두 다 우선 중간설부터 시작해서 집행적 법규를 포함시켜요. 중간설이 포함시키는데 광의설이 포함 안 시킬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큰 차이가 없다 이거예요. 판례는 중간설을 취했다고도 볼 수 있고 광의설을 취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어쨌든 이건 집행적 법규 판례이기 때문에 중간설의 입장이라고 제가 소개를 해놓고 있습니다. 판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고시가 이게 무슨 고시였습니까? 이게 바로 보건복지부 고시였었습니다. 일반적 추상적 성격을 가질 때에는 일반적 추상적 규율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이거 협의 처분적 법규 분명히 아니라고 했어요. 지금 협의 처분적 법규 아니라고 했는데 맨 끝에 보세요. 행정처분이다 라고 해버렸죠. 협의 처분적 법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행정처분, 즉 광해처분적 법규가 될 수 있는 놈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서 법규명령 또는 행정규칙에 해당할 것이지만 여기서 행정규칙이라는 표현을 왜 썼을까요? 이게 지금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으로서 법령보충규칙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여러분들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초기점을 찍을 때는요. 여러분 행정 입법 파트를 배울 땐 이렇게 배웁니다. 법규명령 형식의 법규명령은 법규명령이고 행정규칙 형식의 행정규칙은 행정규칙인데 여기서 애매한 놈이 있죠. 형식과 실질을 가지고 봤을 때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이나 반대로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이나 이 친구들은 우선 뭘로 분류합니까? 여러분 교과서 보시게 되면 이거 행정규칙 파트에 있어요. 아시겠죠? 행정규칙의 내용이 하나라도 포함되면 이건 행정규칙으로 우선 본단 말이에요. 지금 이 보건복지부 고시가 뭐였냐면 형식이 고시니까 형식이 행정규칙이에요. 근데 내용이 법규적 사항이었단 말이죠. 내용이 바로 권리의무의 규율 사항이었습니다.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이기 때문에 우선은 행정규칙으로 봐야 된다 이겁니다. 물론 판례는 수권법령과 결합해서 법규성 인정하기 때문에 종국적으로는 법규명령으로 처리를 하게 되겠지만 어쨌든 이건 행정규칙 문제였었습니다. 고시였기 때문에. 그래서 행정규칙이라는 표현이 여기 등장한 것뿐이고요. 다른 집행행위 매개 없이라고 했는데 다른 집행행위 매개 없는 경우는 무엇과 무엇이 있습니까? 협의 처분적 법규하고 집행적 법규하고 두 개가 있죠. 근데 위쪽에서 뭐라고 했냐면 일반적 추상적 규율이라고 했기 때문에 협의 처분적 법규 문제가 아닌 거 분명하단 말이죠. 그럼 이거 집행적 법규 판례란 말이죠.
그래서 박균 선생님 그 판례 행정법 교재에 보게 되면은 거기서 이건 집행정법규 문제가 분명하다라고 설명이 나옵니다. 각주로 나와요. 각주로. 본문에 없고 각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나 법률 관계를 규율 동그라미 치세요. 규율.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 여기서 권리나 의무에 대해서 권리 의무, 국민의 권리나 의무에 대해서 어떠한 영향을 미친단 말이죠. 영향을 미친다. 별도의 법 집행행위 매개 없이 영향을 미친다라고 했을 때 이 영향에 대한 문제는 두 가지 측면을 살펴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영향은 바로 뭐냐면 권리 의무의 변동, 즉 발생, 변경, 소멸을 시키는 경우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요, 두 번째는요, 직접 규율이 있습니다. 직접 규율. 예, 직접 규율시키는 경우가 이렇게 있다 이거죠. 이 부분이 바로 자동 집행력이 인정되는 케이스를 말하는 거란 말이죠. 위에 쪽 상황이 뭐냐면 위에 쪽 상황 이게 바로 우리가 평소에 얘기하는 그 협의의 처분적 법규입니다. 협의의 처분적 법규. 협의의 처분적 법규는 바로 영향은 영향인데 변동을 시키는 영향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 밑에 있는 게 바로 우리가 종래의 집행적 법규라고 얘기했던 그걸 말하는 겁니다. 집행적 법규. 이렇게 본단 말이죠. 지금 판례는 뭐라고 했습니까? 영향이라고 하게 되면 지금 이 영향이 뭔 영향인지 우리가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 규율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어느 부분을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게 집행적 법규 판례라는 게 분명하단 말이죠. 박 선생님 말이 맞단 말이에요. 이게 규율이라고 했죠. 이쪽의 문제란 말이에요. 이쪽의 문제인데 규율하는 성격을 가질 때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라고 해버렸습니다. 항고소의 대상이 된다라고 해버렸습니다. 집행적 법규의 항고성 대상성을 인정을 해버린 것이죠. 그렇죠? 어느 입장이에요? 중간설 또는 광의설의 입장을 취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검토 보도록 합니다. 종래 판례에 따르게 되면 협의의 처분적 법규에 대해서만 항고성의 대상으로 봤었고 집행적 법규는 집행적 법규에 따라서 구체적 처분이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죠. 나올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나올 수도 있어요. 안 나올 수도 있지만 나올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집행적 법규를 근거로 한 구체적 처분이 안 나오게 되면은 뭐가 불가능해져요? 위헌위법 명령규칙 심사라는 부수적 구체적 규범 통제가 불가능해지고 또한 이것이 항고성의 대상이 아니라고 해버리게 되면요. 처분적 법규가 아니라고 해버리게 되면요. 항고성의 대상도 될 수가 없죠. 위헌위법 명령규칙 심사 대상도 될 수 없고 항고성의 대상도 될 수 없으니까 위법한 집행적 법규를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져 버리게 되고 이렇게 되면 보충성 원칙을 충족시키고 헌법소원 청구의 대상으로 삼았었단 말이죠. 과거에는. 그런데 최근 판례에 따르게 되면 방금 본 거죠. 처분적 법규를 넓게 인정해서 집행적 법규를 광의 처분적 법규의 일종으로 봐갖고 항고성의 대상으로 삼았다 이 말이죠. 그럼 이제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러면 생각건대입니다. 그렇죠? 생각건대. 처분의 개념을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이 문제에 대해서 참 논란이 많아요. 그렇죠? 강사님들도 다 달리 풀고 앉아 있고 그렇죠? 예, 다 서 있죠. 물론. 그렇죠? 예, 서서 다 다르게 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예,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뭐 행정쟁송법 교재라고 교수님 교과서라고 하게 되면 지금 현재 뭐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홍정호 선생님과하고 박균 선생님과하고 두 개밖에 없잖아요. 두 분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계시잖아요. 왜 그럴까요?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게 뭡니까? 항고승의 대상이 될 수 있겠는가를 논의하고 있단 말이죠. 항고승의 대상은 뭡니까? 행정소송법 19조 본문에 따르게 되면 처분이란 말이죠. 결국은 이거예요. 그 처분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홍정호 선생님 책 보면요. 행정법 특강책을 보시게 되면요. 홍정호 선생님은요. 처분을 실체법적 개념으로 보고 계십니다. 박균성 선생님 행정법 강의책을 보시게 되면요. 박균 선생님은 처분을 쟁송법적 개념으로 넓게 보고 계십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홍정호 선생님은 처분의 개념을 좁게 보니까 처분적 법규는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집행적 법규까지 들어갈 자리는 없다 이거예요. 박균 선생님이 이걸 넓게 보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용이 존재하고 있고 집행적 법규도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출발점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출발점 자체. 그래서 문제가 생겼던 부분이에요. 그럼 저한테는 너는 어떻게 볼 건데? 저는 쟁송법적 개념으로 봅니다. 넓게 본단 말이에요. 판례는요. 판례는 실체법적 개념으로 보는데도 이걸 인정해요. 왜 그럴까요? 판례는 원고적격도 그렇고 협의식도 그렇고 항상 그러잖아요. 시작은 좁게 들어갔다가 점점 구체적 타당성 실현 이러면서 점점 넓혀가잖아요. 그렇죠?
판례는 그러니까 실체법적 개념서를 취하면서도 넓혀가지고 집행적 법규를 집어넣은 거고요. 학자들은 어떻게 원칙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잡았던 원칙대로. 그렇죠. 저는 쟁송법적 개념서의 입장을 취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집행적 법규도 포함하는 광의설이나 중간설의 입장이 타당하다고 처리를 하는 겁니다. 판례 여러분들 판례가 처분의 범위를 확대시켰던 판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판례 원칙적으로 뭐라고 해요? 처분이라는 것은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이면서 국민의 권리임에 대한 직접적 영향을 미쳐야 된다고 해서 권리임에 직접적 영향을 미쳐야 된다는 부분이 바로 실체법적 개념을 취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러면서도 판례는 이렇게 말하죠. 뭐 대표적으로는 여러분들 2010년도 판례 잘 알고 계신 대로 뭐 있습니까? 자기완결적 신고에 대한 수리겁의 처분성을 인정시킬 때 장래 위험까지도 고려합니다. 그렇죠? 그거 말고도 판례가 이런 판례들이 있죠. 처분의 외형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그냥 처분으로 보자. 국민의 입장에서 처분으로 인식할 정도면 처분으로 보자. 그게 법률상 권리 침해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만약 불안이나 불이익 제거의 필요성이 있어도 처분으로 보자. 판례 이런 판례도 수없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판례도 사실상 쟁송법적 개념설만큼 넓혔다라고 볼 것이고 그래서 집행적 법규를 쟁송법적 개념으로 파악하는 이상이야 집행적 법규를 포함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는가? 그러면 저는 광해처분적 법규를 보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광해처분적 법규로 봐버리게 되면 최소한 중간설 이상을 취해버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집행적 법규도 항고소의 대상이 되는 거죠. 어쨌든 처분적 법규가 된 거죠. 이게 질문 1번과 관련된 첫 번째 해결입니다. 그러면 이제 항고소의 대상은 맞아요. 근데 지금 질문에서 무효확인소송이 아니라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물었단 말이죠. 그러면 취소도 제기할 수 있을까? 이 논의를 해보셔야겠죠. 첫 번째 뭐였습니까? 항고소송 제기 가능성이었고 두 번째는요. 취소송 제기 가능성입니다.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위법한 처분적 법규, 물론 지금은 이제 집행적 법규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법한 처분적 법규가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위법한 처분적 법규가 존재할 수 있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처분적 법규라는 것이 소송상 구제수단으로서의 대상적격 문제로만 국한시킬 것인가 아니면 행정행위와 똑같이 공정력이라는 걸 인정해야하고 위법해도 유효하게 남아있는 것이 있다라고 볼 것인가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거죠. 취소송 제기 가능성 보도록 합니다. 어쨌든 관련 법령은 처분적 법규이기 때문에 형식이 법규임에도 불구하고 항고소의 대상이 되는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 처분적 법규에 대해 취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와 관련돼서 밑줄 위법한 처분적 법규 명령에 취소 사유가 존재할 수 있는지 이걸 살펴보는 겁니다. 취소송 가능성을 보도록 합니다. 예, 실질이 처분이다. 그러면 행정행위가 뭐가 다르겠는가? 공정력 동그라미, 공정력이 있다라고 볼 것이다. 그 따라서 위법한 처분적 법규는 어쨌든 처분이니까 그렇다면 위법성의 정도가 취소 사유, 무효 사유 다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취소 사유의 측면에서 취소송 제기도 가능하다라고 봐야 되지 않겠는가? 취소송 가능성. 두 번째, 무효 등 확인 소송만 된다라고 보는 무효 확인 소송 가능성, 무효 확인 소송설 보시게 되면 처분적 법규를 인정하는 것은 항고소의 대상성을 인정하는 데까지인 것이다. 소송상 권리구제산을 열어주는 것 여기까지다. 보장하는 것까지 무효 사유다. 어쨌든 이건 법규다. 따라서 위법하면 무효. 무효확인 소송만 된다. 이게 종래 판례 입장이죠. 판례에 재무불량이 된 무효확인 소송, 협의 처분적 법규였었습니다. 도밀분교 폐지 조례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 이건 협의 처분적 조례였었습니다. 둘 다 무효확인 소송 판례였었어요. 이때까지는 처분성은 인정하지만 공정력은 인정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아까 봤던 그 판례예요. 똑같은 판례에 한미약품 판례. 약재 상한의 금액고시 판례, 한미약품 판례에 따르게 되면 취소송 사건이었어요. 취소송 사건. 그렇죠? 취소송 제기 가능성을 이제는 허용을 했단 말입니다. 판례가. 검토 보도록 합니다. 야, 처분성 인정해놓고 공정력 부정하면 그것도 웃기지 않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한번 응용해 볼까요? 여러분들 만약 도로교통법상 벌점부가를 한다라고 했을 때 벌점부가 사실행위죠. 사실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자기완결적 신고에 대한 수리겁의 처분성 인정한 것과 마찬가지로 벌점이 누적되면 나중에 운전면 정지, 운전면 취소 나올 수 있으니까 그 장래 위험 장래 불이익 고려하여 만약에 아직까지 판례는 없어요. 처분성을 인정하게 된다면 여러분 그거 취소 사유, 무효 사유 인정할 겁니까? 취소 사유 인정할 거예요? 인정해야죠. 그렇죠? 어떤 경우? 이런 경우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경우. 처분성을 인정한 이상해야 만약에 운전을 하고 가다가 와이프한테 전화가 왔어요. 잠깐 전화를 받으면서 뭐라고 하려고 했냐면 운전 중이야 끊어! 라고 하려고 한 거예요. 전화를 받아
운전 중이야. 근데 옆에 순찰차 지나가고 있어요. 벌점 받았어요. 이걸 무효 사유라고 볼 겁니까? 비례원칙 위반인데 취소 사유로 봐야겠죠. 네, 처분성 인정시켰으면 당연히 취소 사유의 존재를 인정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뭐냐면 무효확인 소송으로만 봐버리게 되면 여러분 무효확인 소송과 취소의 소송 요건의 차이가 무엇과 무엇이 있습니까? 행정심판 전치주의와 제소기간 있죠. 제소기간이 없어지잖아요. 이거는 심지어 집행적 법규는 일반적 추상적 규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소기간도 없어갖고요. 보통 몇 년이 걸립니까? 그러니까 내 자식도 죽어야 돼요. 그 다음 손자도 죽어야 되고요. 증손자도 죽고요. 보통 한 이렇게 쭉 가갖고 한 15대 정도 죽어줘야 됩니다. 그 15대도 안 되죠. 한 30대, 40대 죽어갖고 어떻게 1578년 뒤에 우리 과거에 20대 손 할아버지가 받으셨던 그 처분적 법규와 위법합니다라고 소재기하면 받아줄 겁니까? 뭐 하는 거냐고요, 이게. 그렇죠? 엄연히 취소 사유에 명백하지도 않은 하자인데 이걸 다 받아줘가지고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갖고 나중에 1578년 뒤에 그 법규 명령이 없었던 것을 봐버리면 어떡할 겁니까? 그 뒤에 1578년 동안 형성되었던 그 법률관계 다 깨지는 거 아닙니까? 행정법 관계 안정성, 법적 안정성은 매우 심각하게 침해될 수밖에 없습니다. 취소 사유면 취소 사유로 보고 무효사유면 무효사유로 보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행정법 관계 안정성을 고려했을 때 처분적 법규를 인정한 이상에 처분이라고 했으면 처분의 대우를 해주란 말이에요. 그렇죠? 처분의 대우를 해주자. 그래서 취소용 제기 가능성, 지금의 판례 입장이 타당하다라고 보는 게 맞다 이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집행적 법규이긴 하지만 광의의 처분적 법규이기 때문에 항고소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또한 취소용 제기 가능성과 지금의 판례 입장에 따르게 되면 취소용도 제기할 수 있고 그러면 현재 질문이 뭐였는데요? 관련 법령에 대해 취소용 제기할 수 있긴 것? 제기할 수 있지 뭐.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묻는 말에 답하라고 했어요. 뭐라고 물었나요? 적법한가를 물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소재기는 적법하다. 이렇게 딱 끝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여기서 협의설의 입장을 협의설을 취했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죠. 그렇죠?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하지만 판례에 따르면 된다라는 결론은 함께 내주셔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협의설을 취해가지고 이게 처분적 법규가 아니야라고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관련 법령은 처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긴 처분이 만약에 업면허라는 이게 안 나왔으면은 여긴 처분 없어요. 그렇죠? 처분 없는데 뒤에서 보면 뭐라고 했냐면 처분을 환원시켜달라는 청구를 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었는데 그럼 여긴 처분이 없으니까 두 번째 질문 성립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관련 법령의 환원, 법령의 재개정이라는 표현이 안 나오고 처분의 환원 청구라는 표현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뭘 갖다 붙여줬어요? 면허라는 구체적 처분을 하나 깔아줬단 말이죠. 그래도 된다고 했어요? 집행적 법규는 별도의 구체적 처분 없이도 충분히 직접적 규율할 수 있지만 그에 따른 처분도 나올 수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문제는 2011년도고요. 2010년도 행정고시 문제에서도 그랬어요. 보건복지부 고시가 이렇게 나와요. 보건복지부 고시가 나오고 나서 이거 집행적 법규란 말이에요. 판례 그대로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걸 근거로 한 과징금 부가처분이라는 구체적 처분도 같이 소개를 해줬습니다. 이래놓고 통지해보라고 했어요. 그럼 보복부 고시는 뭐가 됩니까? 집행적 법규인데 광해처분적 법규니까 직접 항고송을 통해 통지할 수도 있고 또한 구체적 처분, 과징금 부가처분도 나왔으니까 모두 할 수 있어요. 위법한 법규명령의 근거에 나온 과징금 부가처분이니까 이거 제거시켜버리게 되면은 법적 근거 상실하죠? 법률위법 위반에 따른 위법성 얘도 인정되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과징금 부가처분에 대한 취소를 제기하고 위헌위법 명령심사를 통해서 그 처분적 법규를 제거시킬 수도 있죠. 그렇죠? 집행적 법규였지만 실은 제거시켜서 이렇게 통제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렇죠? 간접적 통제 방법도 가능하죠. 그래서 행정고시 문제에서는 두 가지 논의를 다 했습니다. 그걸 다 그냥 통제 방법은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이걸 구체화시켜갖고 취소를 제기할 수 있는가라고 딱 물었으니까 간접적 통제 논의 안 해도 된단 말이죠. 그렇죠? 예, 어쨌든 지금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바로 집행적 법규 다음에도 처분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걸 기억을 해주시고 그래서 이제 5페이지 중간에 보시게 되면 제가 추가적으로 판단해 보건데 이런 말도 써놓은 거예요. 지금 여기서 면허라는 것이 문제를 성립시키기 위해서 내놓은 것은 맞지만 추가적으로 판단해 보건데 지금 이게 집행적 법규, 광해처분적 법규라고 하긴 했지만 관련 법령을 근거로 해서 면허 면적을 구체적으로 축소시켜버린 면허도 바래졌다라고 했으니까
이 업 면허에 대한 취소를 제기한 다음에 부수적, 구체적, 기본통령, 위헌, 명심사도 신청할 수 있다. 이 얘기도 그냥 제가 추가시킨 겁니다.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워도 됩니다. 그 다음에 무명한 고송을 논의 들어갑니다. 갑이 업 면허의 면적을 종전으로 넓혀달라고 환원시켜달라고 하는 처분을 청구하기 위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건 뭐라고 했어요? 맨 처음에 쟁점을 정리해서 아직까지 환원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적으로 환원을 시켜달라고 하는 건 사전소송입니다. 아까는 관련 법령 나온 다음에 다투는 거니까 사후소송이었습니다. 사후소송은 뭐예요? 항고송의 문제로 보는 이상 행정소송법 4조에는 그 항고송들이 되는 거겠고 여기서는요. 행정소송법 4조에는 그 법정 항고송 말고 사전소송으로서의 뭔가의 항고송이 인정될 수 있겠는가 이걸 지금 묻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무명한 고송에 대한 문제인데 의무행 소송하고 적극적 형성소송에 대한 논의를 해야 돼요. 근데 어쨌든 무명한 고송도 항고송 아닙니까? 그렇죠? 항고송이니까 처분을 그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 보시면 이것은 있어요. 이것은 저것은이 아니에요. 이것은 너의 코드는 왜 그러냐고 물으셔도 저도 어쩔 수 없어요. 구체적 처분으로서의 업 면허를 대상으로 해서 무명한 고송을 제기한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도 되죠. 위쪽에서 관련 법령의 처분성을 부정하신 분들은 이게 1번만 살아있는 거예요. 1번만. 그죠? 위에서 관련 법령의 처분성을 긍정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업 면허라는 처분이 하나 있고 관련 법령이라는 처분이 하나 있고 처분이 두 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관련 법령을 그 대상으로 하는 법령 개정을 구하는 무명한 고송 논의 이 두 가지 중에 뭔지는 모르겠다 이렇게 가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관련 법령을 찍고 들어가도 돼요. 왜? 자신 있게 가면 되지. 위에서 저거 처분적 복귀라고 하고 들어왔잖아요. 관련 법령 바꿔버리게 되면 업 면허도 바뀌는 거잖아요. 판결의 취지에 따라서. 그럼 사실 본질은 뭐예요? 궁극적으로는 관련 법령 깨는 게 목적이잖아. 그쵸? 물론 업 면허를 대상으로 해서 무명한 고송을 받아준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인용 판결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관련 법령이 밑에 깔려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판단도 해줄 거란 말이죠. 그렇게 봐도 상관은 없는데 본질적인 부분 확 치고 들어가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버리게 되면 관련 법령에 대한 무명한 고송을 제기한다 이렇게 처리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1번으로 가도 되고 2번으로 가도 되고 1, 2번으로 다 가도 되고 알겠죠? 어느 쪽 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뭐 1, 2번 다 가는 게 좋기야 좋겠죠. 그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제 뭐 이거는 권력분리 원칙에 따른 한계로서 무명한 고송 얘기 그냥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는 환원을 청구한다라고 했으니까 환원을 청구하는 방법은 환원을 시켜야 되는 의무가 있음을 확인해 주세요 라는 확인 판결보다는 센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의무 확인 소송은 아니고 이행명령 판결을 구하는 의무이행 소송이나 아니면 적극적 형성 판결을 구하는 적극적 형성 소송이나 둘 중에 하나에 대한 문제로 가시면 된다 이거죠. 둘 다 깔고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이제 제 매직행정쟁송법 그 서브를 보시게 되면은 이 의무이행 소송하고 적극적 형성 소송을 같이 묶어놓고 나서 학설 소개를 하고 있는 걸 보실 겁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 지금 이 문제도 그래요. 왜 이렇게 질문했겠어요? 판례 보세요. 판례가 의무이행 소송하고 적극적 형성 소송을 한꺼번에 판시하거든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질문한 거예요. 재책도 한꺼번에 한 거고요. 왜? 판례 갖고 문제 낼 거니까. 그러면 먼저 뭐 정의야 여러분들이 해줄 것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의무이행 소송, 그 다음에 직접 적극적 형성 판결을 구하는 적극적 형성 정의야 써주시면 되고 학설 보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설, 얘들은 이렇게 말해요. 실질적 권력분리 원칙. 이건 형식적 권력분리 원칙이 아니라는 거죠. 권력 간의 균형 달성에 대한 문제로 본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명한 고송을 통해서 권리구제의 방법을 보장하는 것이 오히려 권력분리 원칙에 부합한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세요. 행정심판법 5조에 보시면 행정심판 종류 규정 있죠. 5조 1호 취소심판, 5조 2호 무효동하기 심판, 5조 3호 의무이행 심판 이렇게 있습니다. 의무이행 심판은 사전심판입니까? 사후심판입니까? 사전심판이죠. 그러면 5조 3호에서 사전심판으로서 의무이행 심판을 인정하고 있는 이상 5조 1호의 취소심판에 있는 취소 또는 변경에서의 그 변경 있잖아요. 변경은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적극적 변경의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또 이런 거 정확하게 지금 구별 못 하시는 분들 가끔 계시던데 적극적 변경과 소극적 변경의 결정적 차이점이 뭡니까? 사전 통제를 허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예요. 사전 통제를 허용할 것인가? 사전 소송, 사전 심판을 허용할 것인가? 이 문제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무명한 고송이라는 사전 소송을 인정하려고 하게 되면 4조 1호에 있는 취소에서의 변경을 뭘로 봐야 돼? 적극적 변경을 봐야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행정소송법 4조에 보시게 되면 취소, 무효, 부자격파송이라는 세 가지 법정한 고송을 두고 있습니다. 이걸 만약에 열거 규정으로 봐버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플러스 알파가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그럼 플러스 알파로서 무명한 고송이 들어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예시 규정일 뿐이야. 이렇게 보게 되겠죠. 예, 됐습니다. 그 다음에 부정설 보도록 합니다. 부정설. 너 권력분리법칙 잘못 배웠다잉? 이렇게 하는 겁니다. 권력분리법칙이 뭔데? 입법부가 법 만들고, 두 번째, 행정부가 법 집행하고, 세 번째, 사법부가 법 선언하고. 근데 입법부가 만든 법을 말이야. 입법부가 만든 법을 행정부가 집행도 하기 전에 사법부가 먼저 판단을 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행정부가 먼저 판단해야 돼. 1차적 판단권 이니셔티브를 지배할 수밖에 없잖아. 이게 바로 권력분립 위반이라는 거야. 이렇게 주장하면 동그라미 1번, 2번. 그쵸? 그 다음에 변경의 의미를 뭐로 봐야 됩니까? 적극적이냐 소극적이냐에 대한 문제는 사전적 통제를 허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문제라고 했죠. 지금 허용 안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극적 변경에 대한 의미를 봅니다. 예, 그러니까 사후적 통제로서 사후적 변경으로서 일부 취소밖에 안 돼. 변경이란 건 말이야. 일부 이렇게 잘라내는 거. 이 정도밖에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거 세 개가 다야. 열거 규정이야. 너 소송 형식을 무슨 예시 규정으로 뭐 하냐 너 지금?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절충설. 얘도 말이 돼요. 절충설로 가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절충설로 가도 지금 상황이 그거야 라고 말할 수 없을걸요? 볼까요? 일의적,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걸 기속행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건만 구비되면 기속행위니까 기계적으로 집행해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지. 근데 법률 요건에 대한 판단은 법원의 전속적 판단 영역이란 말이에요. 요건이 구비되는지 법원이 판단한 것까지 그냥 해도 되죠? 했어요. 근데 뒤에가 일의적, 구체적이야. 그럼 어떻게 돼요? 당연히 그 처분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처분 하라고 얘기해도 된다 이거지. 그쵸? 그 다음에 사전적으로 구제하지 않으면 굉장히 중대한 손해가 발생한단 말이야. 빨리 구제해야 될 필요가 있어. 근데 행정소송법에서 정해놓고 있는 다른 구제수단 갖고는 어떻게 안 된단 말이지. 이럴 때는 예외적으로 인정하자 이건데 앞에서 우리 뭐라고 했습니까? 엄연한 재량행위라고 했잖아요. 기속행위라고 안 했잖아요. 절충설 취해도 부정설과 똑같은 결론이 나온다니까요. 그렇죠? 여러분들 문제 출제될 때 기속행위 문제는 거의 출제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 재량행위 문제가 출제가 돼요. 판례 보도록 합니다. 판례 앞부분 의무행소송, 뒷부분 적극적 형성소송. 현행 행정소송법상 행정총으로 하여금 일정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밑줄 명하는 이행판결. 그 다음 화살표 당겨서 이게 뭐예요? 이행판결 구하는 거니까 의무행소송. 법원으로 하여금 행정청이 일정한 처분을 행한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는 행정처분을 직접 행하도록 하는 형성판결 밑줄. 이게 뭐예요? 적극적 형성소송. 그렇죠? 그런데 이딴 건 허용되지 않는다. 이랬죠. 의무행소송도 적극적 형성도 다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 웬만하면 판례 따라가시라고요. 아시겠죠? 오히려 다수로는 이거 인정합니다. 그럼 제가 뭐 의무행소송이나 적극적 형성소송의 도입을 제가 거부하는 겁니까? 저 그렇게 나쁜 놈 아니에요. 그렇죠? 물론 여러분들 시험 공부할 때는 복잡해지겠지. 그렇죠? 예, 저도 마음만은 권리구제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판례를 따라가는 게 여러분들이 답안 쓰기도 편하고 점수 받기도 좋다. 어떻게 하냐? 부작위 위법 확인성에 대한 규정은 왜 있다고 생각해? 너 의무행소송 인정할 거야? 의무행소송 인정하면 누가 부작위 변수인 제기하냐? 제가 다시 거부하면 거부처분 지금 또 제기해야 되는데 의무행소송 한 방에 끝내지. 그럼 부작위 변수는 어떻게 돼? 사문화 돼. 사문화. 멍충아.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행정심판법은 5조 3호에서 의무행심판 인정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의무행심판 얘기했는데 행정소송법에 어디 의무행소송 규정이 있냐. 야, 두 개의 형평성 원칙에 따라서 이거랑 이거 우리 판단하는 기준은 좀 맞추자 이거야. 여기는 의무행심판 인정하는데 여기 인정 안 하니까 인정할 수 없어. 그럼 부작위협항소이랑 거부처분한 고성만큼 권리구제가 안 돼? 재처분 의무는 뭐 국 끓여 먹을 거야? 되잖아. 간접강제도 있어. 실효적인 권리구제도 가능하다. 그 다음 1차적 판단권 침해 이거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그냥 법원 달려가면 돼? 행정청한테 이제 처분 신청 안 해? 법원으로 가 그냥? 그러면 이제 이권 분립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현행법 해석상은 인정이 안 되는 거야. 아무리 이런 많은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요. 예, 법에다가 도입해보면 끝나는 거죠. 그렇죠? 예, 지금은 2012년도입니다. 행정소송법 개정될 거잖아요. 그렇죠? 개정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저도 지금 제가 주장한 거 다 포기할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건 그때 가서 하고 올해 시험까지는 좀 잘 보자 이거지. 그쵸? 그래서 이건 결국 법 해석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입법 정책적 문제니까 개정하자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쵸? 지금은 안 돼. 지금 뭐라고 물어봤어요? 취소용 대기하면 적법하냐라고 물어봤지 하는 게 좋을까를 물어본 게 아니에요. 어느 게 바람직하냐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적법하냐 물어봤으니까 안 되는 거지 뭐. 그쵸? 예, 부적법하다. 결론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2개였었습니다. 2011년도 문제입니다. 질문이 3개가 나오면 분설형 문제가 나올 겁니다. 2개니까 아직 분설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거의 분설형 문제와 마찬가지로 설문 1과 설문 2가 독립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분설형 문제와 마찬가지로 뒤에 보시면 처분의 환원을 허용할 수 있겠는가와 같은 전환 변수의 역할을 해주는 변수 처분도 집어넣어주고 있습니다. 설문이 3개로 나왔을 때의 상황도 여러분들은 대비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바로 관련 법령에 대한 문제였었고요. 이건 하나만 보시면 돼요. 도밀분교 폐지 조례하고 그리고 지금 한미약분 판례하고 차이점만 알고 계시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고 여러분들이 학설이 지금 생소하시다라고 생각하시면 이런 학설이 있다는 것 정도 체크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문제는 두 번째 질문은 권력분리 원칙에 따른 한계와 관련된 문제로서 그냥 무명한 고성 문제니까 아는 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단문 준비하신 대로 그냥 써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 논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해내기 위해서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행정소송의 한계 안에 있는 2개 논점이었다는 거. 이 지금 질문은 전부 다 행정소송의 한계 질문이었다는 거. 예, 이 정도 여러분들이 파악해내실 수 있으면 문제 푸는데 큰 어려움은 없겠다고 생각이 드네요. 예, 2시간 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20회 공인노무사 기출문제 가장 어려웠다고 평가했던 그 제 1문 같이 풀어봤습니다. 수고들 많이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